네. 그러니까 80% 대출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700만 원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 집에 월세를 세팅을 했어요. 2천에 40. 그래서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아이가. 저 말고. 네. 지금 24살. 한국 나이로 24살. 오늘 책은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편입니다. 저희 이 책 제목이 어쨌든 이 1,000만 원이 딱 박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큰 돈이 없으신 소액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책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도 소액 투자가 괜찮은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사실 큰 리스크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강남에 아파트라는 값은 오를까 생각하고 이게 비싼 만큼 리스크를 덜 지는 건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리스크는 이제 미래에 관한 어떤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한 거죠. 네. 경매는 어쨌든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해서 당장 팔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골라서 했고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저희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내 집에 월세를 들어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내용이 일반 분들에게 1,000만 원 가지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선 저자님은 시드머니 얼마로 시작을 해서 자산 뭐 얼마까지 했는지 그 후반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일단 제가 처음에 경매했던 얘기를 네. 먼저 시작을 할게요. 좋습니다. 첫 책에서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 책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김작가 TV의 구독자님들은.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2009년. 그때가 39살. 네, 그때 39살. 그때 제가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애가 셋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애랑 막내랑 띠동갑이에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보기 이제 점수이 좋았다라는. 그렇죠. 사랑하죠. 그런데 이게 아기 낳고 나니까 네네. 진짜 확 불안감과 위협적인 게 확 와닿더라고요. 얘는 경제적인. 당장 큰애 교복값이 너무 비쌌어요. 교복값을 내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도 사야 되지 뭐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부부가 벌어서 내 식구 그냥 저냥 잘 먹고 살았거든요. 전세 살고 있었지만 전세. 네, 그때 전세가 제가 8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막둥이를 딱 낳고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 벌 거리가 없을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뭐 없나 하다가 동생이 경매라는 게 있다는데 언니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갔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경매를 알게 돼서 그럼 그 시작을 당시에 했죠. 전세 8천만 플러스해서 그때 자산은 얼마 마이너스 통장 2천. 마이너스 통장 합쳐 네. 다 합치면 순자산 얼마였던 건데? 그게 다예요. 근데 일단 입찰을 하려면 입찰 네.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금 깔고 있는 건 보증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때 마이너스 통장이 네.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아껴 쓰는 거. 그래서 그거 갖고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게 이제 경매 알고 나서 3주 만에 처음 입찰에 참여를 했고 2달 만에 그동안 네 번 입찰을 했어요. 경매 좀 아시잖아요. 네. 3주 만에 입찰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겁이 없는 거죠. 일단 해보자. 약간 저 경험주의라서 해보자 해서 딱 2달 만에 낙찰 받았는데 네. 낙찰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돈 벌려고 시작한 거라서 바로 낙찰 받아서 팔려고 그랬거든요. 네.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시기도 2010년도 막 이럴 때였거든요. 시기도 그랬고 그리고 또 제가 팔릴 만한 집도 낙찰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잘 몰랐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막 너무 덤벼갖고 네네. 그리고 낙찰가도 그리 싸지 않고 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 남편을 설득을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대출을 해주고 전세금 빼서 약간 잔금하고 했더니 돈이 진짜로 3천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이제 알았거든요.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 돈 되는 물건들은 저는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1층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아래층에서 안 올라오는지. 그리고 평수도 30평형 그 1층을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저 정도면 팔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사버린 거고. 내가 좋아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산 거죠. 그래서 25평형의 기준층 물건을 해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 불인이어갖고. 그래서 바로 다음에 그런 물건을 했고, 당시에는 경매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낙찰을 받아서 2달 만에 매도를 해서 3천만 원을 벌었죠. 그렇게 해서 경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21채까지 집주인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때- 가장 최근 데이터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10년 전, 10년 전 데이터예요. 경매로 3년 만에 이제 21채 집주인이 되셨다까지만 공개할 수 있는. 네, 그게 10년 전 데이터인데 왜 제가 21채까지 집을 가지게 됐냐면 그때는 다주택자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주택이 많아도 대출이 얼마든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월세 임차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월세로 이자 내고 남는 임대 수익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년만 지나면 누구나 다 일반 과세였거든요. 다주택자라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2년 있다 팔고 이게 이제 당연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났다가 임차인 많으면은 진짜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물건을 주거용으를 또 줄이게 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제약이 많았잖아요. 보유도 되게 곤란하고 그래서 많이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숫자가 많이 많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가, 토지 쪽 하고 있습니다. 요 책은 이제 기초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기초를 한동안 멀어져 있다가 저희 아이랑 맞닥뜨린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 맞아 이것도 사람들 잘 모르지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부동산 경매 성공 사례 직접 하신 것들 중에서 최근 사례. 네. 뭐 두세 가지 정도 있으면 좀 알려주신다면. 최근 작년 하반기에 했던 물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소액 빌라들을 했거든요. 보유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거용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히 제가 요새는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법인은 종부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배제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6월 1일 날짜를 피해서 이제 물건을 받고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7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9,800에 낙찰을 받았고요. 얘를 이제 수리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리모델링이에요. 네, 리모델링이 신축 빌라 수준으로 딱 봐도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의 전세로 임차인을 드리면 일단 리모델링한 비용까지 다 이제 다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반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7천에 매도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례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들 사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모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도저히 못 모으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700만 원을 모았어요. 7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왜냐면은 이제 만 30세 미만이면 세법상으로 약간 미성년자 취급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랑 따로 살고 자기 돈으로 집을 사도 다 부모랑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이 경매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700만 원으로라도 아무거나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4천만 원짜리를 낙찰을 받았어요. 700만 원으로 4천만 원짜리. 네, 4,100만 원짜리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얘가 소민 실수요자니까 나머지는 대출. 그리고 규제 지역
경기도 광주 물건인데 광주. 네, 거기 규제 지역 밖에 약간 읍면 이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80% 대출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700만 원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집에 월세를 세팅을 했어요. 월세 입자가 2,000에 40. 그래서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아이가. 저 말고. 아이가. 예. 혹시 자녀분 나이대가 지금 24살. 한국 나이로 24살. 좋네요. 부럽네요. 근데 자기 돈으로 한 거죠. 아, 저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경매할 줄 알았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좀 됐어요. 자,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만큼 이제 본인이 거기서 뭔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고 돈을 벌었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혼조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락적으로 뭔가 기울기가 굉장히 꺾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약간 절벽에서 밑으로 맞아요. 무슨 일이 하고 벌어질 것 같아. 벌어질 것 같아. 작년 11월에 산 김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하락을 또 대비하고 그런 걸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투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실은 그 하락의 네. 징조가 네. 2016년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2016년부터. 네, 2016년도부터 이제 너무 꼭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또 계속 뚫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저는 하락장을 몇 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장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시장에서든 할 게 있어요. 하락장에서도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진짜 맞나요? 많아요. 상승자보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경매에서는 상승장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경매를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네. 뭐 일반 매매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락장에서는 경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하락장이 언젠간 오겠죠. 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세요. 언제 하락장이 오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근데 어떤 장이 오더라도 네. 저는 물건을 할 거거든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사는 그 집이 네.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 거기도 영향 받잖아요. 나 지금 집 샀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 하락한다는데 그럼 나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럼 뭐 그 집값 떨어지겠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얘 대출이 3,800 정도 있거든요. 네, 700이 온금에 대출 3,800. 네, 3,800 정도 대출 있어요. 그 정도 치시죠? 네, 그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2,000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져도 5,80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아무 데미지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5,800 밑으로 떨어지면 5,80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손해가 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임차인이에요. 왜 임차인이 손해 나는 거죠?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네. 집주인한테 임차인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는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고 네. 사실은 전세 살고 있는. 사실은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되면은 뭐 세금을 풀어준다던가. 네네. 그래서 뭐 양도세 면제 막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네. 2013년도에도 있었고 2006년도쯤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미분양 주택들 네. 그냥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아예 안 받고 그리고 대출 막 해주고 이런 정책을 피겠죠. 네. 그럼 그때 이제 해야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네, 더 열심히. 그래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시장에 괜히 지레 겁먹고 네네. 막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팔아버린 사람들, 네네.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시장은 원래 그래요. 시장은 원래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시장이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조금씩 오르는 게 그쵸, 천천히 물가 그럼 상승보다 모두가 해피한. 그럼 모두 해피하죠. 사실 뭐 그게 맞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조정장에 오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네. 경매를 할 때 이게 주의할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도 하락장 때 경매하는 게 더 조심은 해야 되는 거겠죠? 경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네. 사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방법만 달라지는 거지.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라지는 네. 거죠. 상승장에서는 방금처럼 단기로 매매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매가 안 되죠.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로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낙찰을 제 가격에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잘못 낙찰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잘못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럼 뭐 마이너스 나는 거. 특히 제일 잘못되는 거가 공 하나 더 쓰는 경우. 그런 것도 종종 있죠. 그건 뭐 아주 끔찍한 그건 경우죠. 끔찍하죠. 네. 공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되게요? 그거는 10% 그 내야 되는 거 그거를 본인이 그냥 맞아요. 국가에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는 아니고 입찰을 할 때 네. 입찰 보증금을 10%를 걸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못 돌려받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배당을 다른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요. 그 다음번에 낙찰이 되면 네. 다음 채권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그 돈까지 같이 보태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채권자들만 신난 거지. 네. 근데 그렇게 공 하나 더 안 쓰고도 네. 잘못 시세 파악을 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럼 입찰가 산정 노하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사실은 또 너무 낮게 쓰면 낙찰이 안 될 거고, 너무 높게 쓰면 그럼요. 내가 남는 게 없을 거고, 맞아요, 그 맞아요. 애매모호한 짓이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되게 노하우인데 네네. 사실 시세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온라인에. 온라인으로 특히 지금 이제 검색에 능한 김작가 TV의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셔서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너무 많이 욕심을 내죠.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최저가보다 뭐 조금 더 높여 이러면은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시세보다는 저렴하되 경쟁자 중에서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 제 노하우인데요.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 노선이 있죠.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던 아니면은 시세 차익으로 단기 매매를 하던 최대한의 그 마지 노선 그 금액보다 딱 200만 원 더 쓰면 돼요. 그럼 낙찰됩니다. 겨우 200만 원이요? 네. 사람들이 다 그 금액을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이 그 금액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금액의 최대치 네. 거기서 딱 200만 원 더 쓰면 돼요. 딱 200만 원. 더 이상 쓸 수 없다 하는 금액에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 정도면 대부분 낙찰이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됩니다. 그럼 요 영상 보고 다 200 쓰시면 어떡해? 그럼 저는 300 쓸 겁니다. 또 다른 뭐 노하우 없나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요새 네네. 낙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법원의 분위기도 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동네에서 뭐 한 10명이 들어와서 낙찰가가 뭐 95%였다. 네. 이랬다면 나도 95%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려면 최근 이제 몇 주간에 낙찰 가율이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추이를 보는 거죠. 그냥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95%였는데 네.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조금씩 떨어졌어요. 지금 뭐 94% 정도 되다가 이 퍼센테이지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낙찰 가율이 조금씩 떨어져서 한 달 전만 해도 10명이 들어와서 95% 낙찰을 받았는데 지난주만 해도 5명이 들어와서 더 저렴하게 네. 낙찰이 됐다.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더 내가 조금 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추이를 계속 보시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 네. 근데 아까 카페가 딱 정확한 거 같네.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경쟁자 중에는 1등. 1등이어야 된다. 네. 네. 우리는 2등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쵸, 다 떨어지니까. 네, 2등부터 꼴등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입찰 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수익성 판단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찰가에 쓰려면 그전 수익성 판단에 대해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통 낙찰가에 또 매도가, 그러니까 시세 두 가지 방면이 있겠죠.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월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매도 가능 금액과 내 낙찰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비용과 세금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비용과 세금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을 좀 줄이고 세금도 더 줄여야 될 텐데 이 세금이 가장 적은 사람은 이제 1주택자이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2년 있다가 팔면 양도세가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세금까지 계산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써도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단기로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법인은 취득세가 12%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잘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고 일만 하고 오히려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 예, 이게 요즘 엄청 물가가 장난 올라서. 아니에요. 예.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자체가. 그래서 보통 뭐 목수 이런 분들도 한 35만 원은 들여야지 이제 목수를 모실 수가 있고 그냥 폐기물 처리 막리라는 이런 분들도 15만 원 정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그 사람 못 구해요. 그러니까 못 구하면 시간 더 늘어나고, 이자 비용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하셔서, 네, 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도비도 있어요. 아, 그쵸. 안 나가시면 뭐 이사비를 좀 그렇죠. 챙겨준다거나. 그렇죠. 명도비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조금 일찍 나가는 대신에 명도비 약간을 드리는 것을 이자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명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죠. 빨리 해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임대로 놓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주택은 임대 수익이 안 난다. 주택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 곧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였는데 말소된 지 문자 와서 그냥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일단 수익이 안 나요. 한 채 정도만 이제 1주택자가 한 채 자기 집 하는 거 정도만 뭐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하죠. 요새 최근에 지산 많이 하시고요. 아, 지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산 많이 하시고 생숙도 한동안 많이 하셨죠. 오피스텔도 많이 하시고 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도 세금 문제를 좀 잘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 잘 못 챙기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고생하고. 거죠.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거 없고. 그리고 나중에 팔려고 그러니까 또 팔리지도 않고 막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 비용 계산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자, 그럼 처음 경매 물건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것부터 좀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경매 물건? 뭐 처음부터 고난이도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주택부터 하셔야죠. 일단 주택부터. 네. 부동산. 네. 부동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의 기초는 일단 뭐 토지가 있고 토지 외에 어떤 건축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임대 수익을 하려면 사실 공장, 창고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공장, 창고를 가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수익률은 좋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해요. 근데 집은 우리 다 집에 살고 있으니까. 살아봤죠. 네, 우린 다 집에 살고 있고 검색하면은 뭐 가격도 얼마인지 다 나오고 쉬워요. 그래서 일단 주택부터. 주택부터. 네, 주택의 이제 종류가 아파트, 빌라,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반은 주택이니까. 요 중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개 중에서는? 요 세 개 중에서 돈 많으면 아파트 하시고 돈 없으면 빌라 하시고. 네네. 그 이제 자기 금액에 맞춰서. 네, 소액은 아파트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파트 하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하냐. 나 아파트 할래. 근데 너 돈 없잖아. 그러면은 돈 모아서 해? 돈 모으는 것보다 아파트 값이 더 빨리 올라요. 소액이면 또 소액에 맞는 또 금액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어떤 경매 물건이 좀 좋고 어떤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걸 좀 해야 권리 돼요. 분석. 네. 이게 용어가 어려워갖고 다들 권리 분석하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이 뭐냐면, 경매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집주인이 어떤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얽혀져 있는 관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낙찰자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라도 낙찰자한테 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의 이제 법률 용어들도 들어가고 공부가 필요한데 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한 2개월 정도 네. 공부하면 웬만한 것들은 특수물건이라는 것들을 제외하고 네. 웬만한 것들은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권리 분석을 안 하고 경매에 도전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낙찰을 받게 돼서 보증금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권리 분석이고요. 걸리면서 두 번째가 이제 명도. 명도. 명도가 이제 거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건데 네. 그거를 낙찰자가 해야 돼요. 낙찰자가 가서 이제 이사 나가셔야 됩니다. 네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한테,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명도가 쉬운 물건을 골라서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명도가 쉬운 물건이 뭔데? 배당 다 받는 임차인이 있는 집. 음. 쉽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 스스로 경매를 넣은 집들도 있어요. 네네. 이사 나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집주인이라도 얼마간이라도 돈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이 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집주인 네. 주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조금 있는 집은 그나마 뭐라도 좀 받아가니까 좀 네. 괜찮아요. 근데 경매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죠. 네, 좀 뭔가 약간 저항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이제 협상에 능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난談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예 유치권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일반인들, 네,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아예 임차인이 여자분이면서 배당 다 받는 여자분이 임차인이 있는 집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런 것만 골라서 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네. 사람을 할 것인지. 그래서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명도.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뒤에 얘기해 주신다고 했던 거.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나?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네. 임차인이 네. 굉장히 힘이 세요. 우리나라에서 임차인들은. 근데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는데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낙찰자한테 자신의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을 잘 받아갔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막 세금 같은 것들 세치기에서 먼저 받아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배당에 대한 것들까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유자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보통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겠지만 네네. 경매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연들이 일반적인 내용이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특별한 사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 명도해야 되니까. 누가 해요? 낙찰자가 해야 돼요. 그 아이들 명도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도와줘도 못마땅한 망정. 그리고 너무 연로하셔서 어디 거처를 옮길 데도 없다거나 점유자가 정상인인지 확인을 해요. 저도 이제 한번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너무 연로하신 할머니인데 절대 자기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다 받아요. 근데 그 배당을 받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을 된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만 상속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전처의 자식들하고 같이 상속이 되니까 배당금은 너무 작고 이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못 나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엄청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명도를 해야 되고 우리 소유권을 이제 이전 받았으니까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이 너무 힘들고 재미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즐거운 경매 하잖아요. 안 들어가겠군요. 안 해요. 네. 그래서 현장 답사 가실 때 두 가지를 체크하라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입찰가 시세조사 다 했잖아요. 사전조사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조사한 그 가격이 맞는지를
결정을 하고 오는 거야. 내가 얼마 입찰할 건지. 네. 또 하나는 점유자의 상태. 정상적인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네. 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살림살이가 다 있는 상태에서 2년이 지났다던가. 네. 아 그러면 그거 유품 누가 정리해요? 낙찰자가 정리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피하세요. 그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물론 뭐 수익이 아주 많으면 하겠지만 똑같거든요. 그런 거나 아닌 거나. 굳이 처음부터 내 마음에 좀 뭔가 네, 짐이 불편하게 들 수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또 네. 위험한 것들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는 오래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기 싫은 거는 굳이 뭐 그렇죠. 경험이 그걸- 많으니까. 물건 많은데 굳이 뭐 저렇게 번거로운 걸 해서 내가 이제 더 번거로운 일들 원래도 번거로운데 더 번거로운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런 거. 초보 경매 투자자의 목표는 뭘로 두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경매 인터뷰를 몇 번 좀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네. 일단 어렵지 않고 쉽고 안전한 거를 엄청 수익을 보는 것보다 맞아요. 한 번 해서 맞아요. 그 원 사이클을 도는 게 맞아요. 굉장히 정답. 중요한 것 같다. 아, 네, 맞나요? 정답이에요. 네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촛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럼요. 큰일 나죠. 네네. 욕심 부리고 너무 막 위험하고 내가 감당 못할 것들 알면서 막 발 담그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전 일쳐.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 본전은 안 잃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낙찰 받은 거 잘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이제 곧 올해 이사 가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기회를 줬던 게 저희 잘못된 첫 낙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정말 막 한 대 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날 그렇죠. 정도만 아니면 한 번 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글로 해도 전혀 모르겠던데 딱 한 번 낙찰 받고 돈 들어가니까 해봐야 알지. 다 보여. 이제 다 알겠어요. 자, 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뭐 또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권리 분석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일 텐데 네. 권리 분석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거랑 그다음에 또 저자님이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게 있다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고요. 네. 권리 분석은 사실 쉬워요. 이게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가 다른데요. 이렇게 집주인만 살고 있는 거라면 이 집에서 특별하게 인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그 권리들 몇 개 없거든요. 네네. 네,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만 보면 그 등기부 등본에서 어디서 봐야 되죠?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갑구 을구에 나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 무슨 철거인데 건물에 관련된 철거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만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집주인이 있는 거는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권리 분석이.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있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뉘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또 쉽죠. 그렇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네. 아유 안타깝지만 못 받는 보증금을 이제 낙찰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전입 일자가 써 있어요. 아.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가 네네. 있거든요. 거기에 써줍니다. 네. 법원에서 기재를 해주고요. 그 기재한 그 날짜가 다른 뭐 근저당이나 이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전입했으면 대항력이 있는 있죠. 임차인, 늦게 전입했으면 대항력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저희한테 크게 위협적이지 않죠. 다만 이제 배당을 다 받아가면 명도까지 쉬운 거고 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을 잘 받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요소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파악하는 게 이제 네. 권리 분석 3단계입니다. 권리 분석을 이게 글로 하지 마시고요. 물건으로 하셔야 돼요. 뭐 예제 문제 풀듯이 네. 실습하듯이 이 글로 보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물건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매일매일 물건이 떠 있어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 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등기부 등본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그럴 사이트 하거든요.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 하나 있던데.
많아요. 뭐 스피드 옥션, 아, 구독 스피드 옥션, 지지 옥션. 네. 그래서 지지 옥션이 되게 오래됐고요. 구독 옥션도 많이 이제 네이버에서 하고 있고 네. 스피드 옥션은 제 책에 경매 책에는 여긴 아마 없고요. 경매 책에는 쿠폰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다 캡처해서 올려주고 간단하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네. 물건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기초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물건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 또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 같은 거냐면요.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네. 근데 계산은 틀리는 거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웠는데. 네, 구구단은 다 아는데 계산 자꾸 틀리는 거. 네, 그래서 계산도 틀리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 딱 2달 연습하면 된다 생각해요. 물건으로. 네. 네.